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6페이지 주제 14 전쟁 이후 정치 운영이 달라지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조선시대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외교 관계와 그다음에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 이후에 그 정치 운영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공부하면요. 양난을 겪으며 변화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국내 정치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의 핵심으로 4대 교린과 임진왜란, 중립외교, 그다음에 병자호란, 비변사, 마지막으로 탕평책이 있습니다. 자, 주제 열기 봅시다. 자, 조선이 건국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족이 세운 명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던 시기에 이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죠. 자, 건국 초기 조선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조선은 명과 이런 4대 정책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런 4대 외교를 했고요. 실제로는 실리를 추구했죠. 자, 여러 나라들과는 어떻게 했냐? 뭐, 여진 같은 경우에는 교린, 일본도 교린, 다른 나라도 교린, 이런 게 있습니다. 교린이란 것은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할 건데요. 교린 정책은 크게 이 회유와 강경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가할 때는 채찍을 가하고 당근을 줄 때는 당근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 주변 국가와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외교 정책은 이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4대 교린 정책. 큰 나라한테는 4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뭐 약간 뭐 떨어지거나 비슷한 나라는 교린 정책을 하고, 자,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죠. 자, 본문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조선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형식인 조공과 조공과 책봉의 원칙,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주변 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자, 중화 문명의 중심인 명예는 4대를 합니다. 4대. 그래서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명예를 4대하고 그다음에 문물을 받아들였다. 체크하고요. 자, 일본이나 여진과 같은 앞선 문명국.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이나 여진에 비해서 선진국이란 거죠. 그 선진국으로서 평화를 지키며 이끌어 나간다는 교린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그다음에 교린. 그래서 우리 4대 교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밑에 부분 한번 봅시다. 자, 4대 교린의 외교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4대 교린의 외교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조선이란 나라는요, 이 명과는 이 조공채봉 관계를 통한 4대 외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상으로는 이제 명나라를 존중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명나라로부터 뭐 책봉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뭐 선물도 받는데요. 자, 그리고 이 4대 정책을 통해서 명나라와 무역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경제,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하자면은 이 조선의 왕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책봉. 그래서 너를 조선을 다스리는 국왕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책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또 명나라한테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또 사신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 명에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친 거죠. 조공. 자, 그러면은 명이 계속 그 물건만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명은 답례품을 줍니다. 답례로 다양한 물품을 주게 됩니다. 이걸 조선에 주죠. 조선에.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조선은 이 명과 경제 문화적 교류를 한 겁니다. 이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이 경제라든가 문화적 교류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뭐 가져갔던 물건을 팔거나 혹은 주거나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그 외국에서 들어왔던 그 물건들이 조선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 문화적 교류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실리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대 외교가 그만큼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과 이렇게 처음부터 친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전
중심으로 해서 이 명과 갈등을 많이 빚었거든요. 갈등. 그래서 뭐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하러 가야 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이랬던 관계가 언제 개선이 되냐? 이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그 정도전을 제거하죠. 자, 이러면서 명나라 입장에서도 정도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 그 이방원이 어찌 보면 좀 고맙죠. 그래서 이방원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자신의 그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그 명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조공과 책봉을 맺으며 관계를 개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 본격적으로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은 이 이방원. 물론 뭐 조선의 초대 왕이었던 그 이성계도 명으로부터 이렇게 뭐 책봉을 받게 되지만요. 이 본격적으로 이 명과 관계가 좋아진 건 이때 이방원 태종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종 때부터 이 조선이 명과의 관계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이 조선은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이 회유, 그다음에 군사적 정벌 이런 양명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회유책, 그다음에 강경책이죠. 이거는 강경책. 그러니까 때로는 당근을 던져주고, 때로는 채찍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세종은요, 그 왜구의 약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실제로 세종이 했다기보다는 이때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이 있거든요.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상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주도를 해서 실시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뭐 실제는 이방원인 태종이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를 점령해서 일본에 있었던 왜구의 그 근거지를 소탕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그 일본이 이 교역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부산포, 연포, 제포에 이 3포를 열고 외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무역을 실시하게 되죠. 일본과 맺은 걸 개해 약조라고 합니다. 개해 약조를 체결해요. 그래서 3포를 열고 외관을 설치하는 이걸 개해 약조라고 합니다. 개해 약조. 개해년에 맺은 일본과의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진이랑은 이 무역소를 열어서 교역을 허용합니다. 무역소를 어디서 하냐? 그 경성이랑 그다음에 경원 지방에, 경원과 경성 요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요. 그리고 귀순을 장려합니다. 이들이 너무 좀 야반적으로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농사 안 짓고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나니까는, 야, 그냥 너희도 그렇게 살 바에는 조선 사람 되라, 조선 사람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귀순을 장려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그 여진이 이 국경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종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하는 국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런 국경선이 확정됐죠. 그러니까 세종은 우리가 흔히 뭐 과학, 뭐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뭐 백성을 생각해서 훈민정음 창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영토를 또 확장한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군주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그런 국경선을 확정시켰던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군 육진 이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사군엔 누굴 보내냐면 최윤덕이라는 사람 보냅니다. 최윤덕. 그다음에 육진에는 김종서를 보내요. 김종서. 요 두 장군. 김종서는 이제 장군은 아니고요. 원래 문관인데요. 여기 나가서 활약을 하면서 나중에 재상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듯
이 최현도가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자, 세종시기에 있었던 그 대마도 정벌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뭐 견내량에서 출발해서 이 쓰시마섬 대마도죠.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점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본한테 세계 항구를 열어주면서 여기서 제한된 무역해라 이러면서 살기를 이제 마련해주죠. 그래서 제포, 부산포, 연포 요 세 개가 바로 삼포입니다. 삼포. 뭐 이렇게 위치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이 삼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이 삼포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쉽게 바다로 우리 조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본과 가까운 지역에 이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군 육진 아까 지도도 나왔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원래는 이제 고려 말의 영토가 여기까지였죠. 우리 공민왕이 점령했던 영토가 여기까지인데 사군 육진 개척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영토가 확장이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무역소는 여기 경성이랑 이 경원에 설치가 됩니다. 경성과 경원 지역 잘 알아두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 경성 지역이 이 함경도 할 때 요거 이 경자가 이 경성이죠. 경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67페이지 외랑과 호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과 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6세기 이후에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이 전국적인 대외 진출을 도모하게 됩니다. 16세기 후반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전국적인 대외 진출을 도모하죠. 이 당시 일본이 그 무로마치 막부가 끝나고 나서 일본이 그 각 지역의 그런 다이묘들에 의해서 전국이 분할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를 하는데요.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무력들을 이 바깥으로 표출한대요. 자, 그래서 그가 목적으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한테 길을 내달라라는 정명가도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잘 훈련된 그런 병사, 일본은 이 잘 훈련된 병사와 무기, 조총 이런 걸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자, 조선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로 있으면서 이 전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도 이 뭔가 좀 전운이 심상치 않으니까는 이 초기에 조선은 이 사신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파견한대요. 이때 간 사람이 이 김성윤과 황윤길 이 두 사람입니다. 김성일과 황윤길 두 사람이 간대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각각 달라요. 김성일은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황윤길은 아니다. 일본은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상반된 내용 때문에 이 조선 정부에서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성일의 말을 듣게 되죠. 김성일의 말을 들으면서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거니까 방비를 그렇게 세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황윤길의 건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 뭐 이순신이라든가 원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남부 지방에 그 수군 절도사로 보내긴 하죠. 아무튼 이 조선은 그 오랜 기간의 평화로 이 전쟁에 대한 큰 대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그 일본에 따라서 패하지만은 누가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이 이순신이 이끄는 그 수군 그리고 각지에서 일어난 그런 의병 이런 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 참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자, 이 명예 참전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이 전쟁은 동아시아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이 확대됩니다. 동아시아 국제전으로서 확대.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그러니까 뭐 조명일 동아시아 전쟁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임진전쟁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되냐? 자, 조명연합군이 그 평양을 탈환하고요. 조명연합군의 그런 평양 탈환이 있고요. 이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고니시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심유경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협상을 한대요. 두 사람이 그 협상을 하지만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밀담이 이렇게 오갑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이 사기국으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고니시가 전달해준다. 그리고 명나라 황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심유경이 전달하는데 이 두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명나라 황제의 의견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이 시기 이 조선 가만히 있지 않죠. 조선 또 이 조선은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으로 구성된 이 훈련도감을 설치하고요. 훈련도감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각종 그리고 신식 무기였던 그 조총도 받아들이면서 이 조총 부대도 훈련시키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협상은 3년에 걸친 강화 협상은 결렬이 됩니다. 이 심유경과 고니시의 그런 사기극으로 판명이 되고요. 결국에 다시 전쟁이 재개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조선의 반격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해서 이 7년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뭐 조선의 반격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명량 해전 있죠. 명량 해전. 원래 그 제해권은 조선이 장악했지만은 그 원균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말아먹죠. 그러다가 이 제해권을 다시 되찾아온 게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다시 조선군이 승기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 명의 지배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여진이라는 애들이 또 한 번 크게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은 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이 후금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르하치죠. 누르하치. 1616년에 누르하치가 건국하게 되죠. 자, 그 사이에 이 광해군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이 광해군은 즉위를 하면서 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명나라에서 계속해서 그 군사 요청을 해옵니다. 군사 요청을 해오서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한번 파견하거든요.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한번 파견해서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르후 전투에서 조선군은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광해군은 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이 신뢰를 찾기 위한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했다. 중립외교 정책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서인입니다. 서인. 이 서인은 이 광해군의 그런 중립외교 정책이라든가 이걸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이냐? 이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조의 부인을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면서 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버리는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조반정. 그래서 이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요. 자, 조선은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친명 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후금을 반대한다. 라는 뜻의 그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립 외교였다면 친명 배금 정책으로 변화된 거죠. 변화. 자, 그러자 이 후금은 그 전까지는 우리랑 친하게 지냈으면서 중립을 잘 지켰으면서 왜 너네들이 그러지? 이러면서 이 후금은
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게 되죠. 이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자, 이 당시 후금이 조선을 단순히 그런 형제 관계만 맺기 위해서 침략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 정묘호란이 일어날 당시에 이 후금은 이 명과 본격적인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뒤에 있었던 어, 후방에 있던 조선을 먼저 굴복시킨 겁니다. 굴복시켜서 전쟁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에 집중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후금이 청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관계를. 정묘호란은 형제 관계 때문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병자호란은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은 몇 명만 섬겨야 되죠? 그래서 한 명만 섬겨야죠, 한 명만. 그러니까 조선이 그동안 섬겨왔던 명나라를 이제 너네는 이제 명나라 섬기지 마라. 우리를 섬겨라. 이 청나라를 섬겨라. 라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이 청과 화친을 맺자는 주화론, 그리고 전쟁을 하자는 주전론, 이런 게 대립합니다. 자, 그러나 대세는 주전론이었습니다. 주전론.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에 대결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 보니까는 이 청이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병자호란이. 자, 인조는 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게 되고요. 결국 계속 항전하지만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크게 머리를 찌으면서 300구고도를 올렸다라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게 삼전도의 굴욕인데요. 이와 함께 삼전도 비도 세웁니다. 삼전도 비도 세워서 이제 조선이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그런 석국 혹은 뭐 신하국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남한산성인데요. 남한산성 뭐 유사시 왕이 피란하에 머물 수 있는 임시 수도 역할을 했다고 해서 뭐 여기 행궁시설 등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가면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2014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 남한산성도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셔야 될 그런 문화재입니다. 자, 자료 톡톡 보면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나와 있죠. 선조실록이죠. 선조실록이니까 뭐랑 관련 있을까요? 뭐 임진왜란과 관련 있겠죠. 임진왜란. 그래서 뭐 경성에서부터 밀양까지 뭐 쑥만 수북히 들을 덮고 보이는 곳마다 인적은 없다. 사람도 없다. 적이 머물렀던 곳은 곳곳마다 백골, 뼈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굶주린 백성은 땅에 질벼 누워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때 당시 민중들은. 자, 자료 2번 보면요. 명예 병사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소주와 꿀, 병아리 등의 물건을 찾는 일이 많았습니다. 명나라 병사들이 이때 이 쇠미록도 임진왜란 당시에 썼던 그 책인데요. 이 우리나라 조선을 돕기 위해서 온 명나라 병사들도 와서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소주 술 달라, 먹을 거 달라, 뭐 치킨 달라, 뭐 이런 것들 많고, 만약에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은 큰 몽둥이로 마구 매질을 하면서 이 고을에 있는 그 수령까지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관리까지 모욕을 했던 거죠. 그 병사들이, 한낱 병사들이. 그래서 뭐 이 관원들이 제발 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오니까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막 사람들 막 박박 긁으면서 물자 같은 거 막 끌어모으고. 예.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한테 치이고 명나라한테 치이고, 그러니까 뭐 남아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남아나지 않는 것 와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당시에는 수탈의 대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교과서 6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뭐 선생님 PPT로 보셔도 됩니다. 뭐 당시에 뭐 광군과 그 의병 활동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뭐 각지역에 의병들이 많죠. 각지역에 의병들이 많고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김덕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덕령. 여기는 뭐 담양으로 나왔는데 담양이 아니라 그 광주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는 이 행주 대첩,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진주 대첩, 이게 있죠. 요 3대 대첩은 시험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였던 충주 전투. 요 전투에서 만약에 잘 막았으면은 우리가 큰 전쟁을 번지지 않았을 건데, 여기서 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세가 역전되는 평양 탈환.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또 알아두시면 되고, 정유재란 때는 이 명량대첩이죠. 명량대첩. 요거만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요 전투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시험 주제 단골로 나오는 전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임진왜란, 조선 수군의 그런 활약상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해전 있죠. 해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 더 추가를 하자면은 마지막에 노량 대첩 이런 게 있겠죠. 노량해전. 병자란과 정묘란 지도입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 1627년에는 한양까지는 안 오고요. 중간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이 한양도 점령당하고 강화도도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당하는데 여기 뭐 세자나 뭐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피난 가고요. 그다음에 인조는 이쪽으로 오죠. 인조는. 그래서 인조가 또 항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 강화도 지역이 점령됩니다. 점령. 그래서 인조도 어쩔 수 없이 여기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주전론과 주화론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주전론 말 그대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전쟁. 화이가 백성을 망치기가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여기서 이제 이기는 중국 명나라죠. 명나라. 명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요. 오랑캐.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이 오랑캐는 여진. 청이죠. 청. 그러니까 청나라는 원수란 거예요.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의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예. 반면 주화론이 있어요. 주화론. 화해. 우리 화해하자. 화해하자는 겁니다. 누구랑? 뭐 미어진이랑. 자,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에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 백성이 고통스러워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보면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한번 크게 치르고 나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가정인데 괜히 또 큰 소리 쳐서 쟤들 막 박박 긁지 말고 그냥 우리 쟤들랑 화해하고 우리 종묘 사직 지키고 우리 백성들 지키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화론을 보면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게 주전인지 주화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사료를 보면서 좀 내용을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68페이지 넘어가서 마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뜻합니다. 자, 전란 이후에 강화된 그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비변사는 원래 그 여진족의 침입이라든가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비상설기구였습니다. 비상설기구요. 비상설기구였는데 이게 양난을 거치면서 이게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가 되고 강화되죠. 그 기능이. 자, 그래서 이 비변사 원래는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임시회의 기구였습니다. 원래는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회의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양난 이후에 기능이 임진왜란 이후에 기능이 강화되고 국방 여기 플러스 국가의 중요한 일까지 결정하는 최고 기구가 됩니다. 원래 조선 그 조선의 정치 제도에서 최고 기구는 뭐였죠? 원래 의정부였죠. 의정부. 근데 의정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왕권도 점차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도 유명무실. 그러니까 의정부라든가 육조가 있었지만은 거기서 일을 안 합니다. 이 비변사에 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뭐 정치기구가 운영이 잘 안 되죠. 자, 전란 이후에 붕당 정치가 또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든요. 붕당 정치. 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것은 북인들입니다. 북인들. 그래서 광해군 시기에는 광해군의 그런 중립 외교는 이 북인이 주도를 합니다. 북인이 주도하니까는 그 서인과 남인이 소외되니까 이들이 크게 반감을 사게 된 거죠. 이후에 이 인조반정으로 이제 집권한 세력이 바로 서인입니다. 서인은 자기들만 또 정치 안 합니다. 남인과 함께 공론 정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조 반정 이후에 이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간에 이런 견제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이 서인이 우위에 서 있습니다. 우위에 서 있지만은 이 남인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다가 17세기 말에 일러서 이 서인과 남인은 17세기 말에 서인과 남인은 두 차례 예송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을 추구하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송이 뭐냐면요, 그 상복을 이제 입는 거에 대한 그런 논쟁인데요. 우리 교과서 68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효종이 죽자 계비인 인조 대비의 상례, 그러니까 상복을 몇 년 입을까에 대한 문제를 두고 남인과 서인 두 차례 걸쳐서 싸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싸웠냐면요, 뭐 여러분 기억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인은 이 임금이다 보니까는 일반 그런 양반과 사대부와의 다른 예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비인 조대비가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서인은 양반 사대부와 왕족은 똑같은 예를 적용받아야 된다 라면서 1년을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일어났던 게 이제 기해 예송인데요. 이후에 두 번째 그 효종의 부인이 죽습니다. 효종의 부인 왕비가 이제 죽죠. 그 죽으면서 또 이 조대비가 상복을 또 입어야 돼요. 근데 이때도 1년을 입을 것인가 9개월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친 이 예송 싸움으로 인해서 처음에 기해 예송은 3년이냐 1년이냐 라고 해서 1년을 주장했던 이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갑인 예송이거든요. 갑인 예송은 1년이냐 9개월이냐 라고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누가 있냐? 여기서는 1년을 주장했던 남인이 또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그 예송 논쟁을 겪으면서 이 붕당 정치는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기해 예송, 갑인 예송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예송을 겪으면서 그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 숙종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환국을 자주 단행합니다. 그래서 붕당 간의 정치 대립은 더욱 격화됩니다. 자, 환국은 뭐냐면요. 또 왼쪽에 나와 있지만은 왕이 그 붕당 사이의 균형을 깨고 주도 붕당과 견제 붕당을 급격히 바꾸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세력한테 계속 그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얘네가 잘하네 그럼 이쪽에 몰아주고 서인이 잘하네 그럼 서인한테 갑자기 붙다가 남인이 잘하네 그럼 남인한테 붙여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요. 그 장희빈과 인현왕후가 그 각각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왕비가 됐다가 뭐 폐위됐다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렇듯 이 붕당 간의 그런 정치적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환국을 통해서 해소하려 하지만은 결국에는 붕당 정치만 더욱더 변질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특히나 이 3사 언론기관의 역할은 점차 상실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붕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변질하게 됩니다. 원래 3사는
그 관리들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비리를 감찰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붕당의 이익만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사의 기능도 완전히 변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붕당 정치의 핵심인 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붕당이 점차 변질됐다. 이 변질은 곧 붕당의 붕당 정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했던 영조는 탕평제를 실시합니다. 탕평제를 실시해서 붕당 간의 그런 대립과 조정을 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립을 조정하고요. 가장 핵심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그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 등을 노력하게 되죠. 서원을 왜 대폭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 서원에서 계속해서 그 유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걔들이 그 우리 또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끌어줍니다. 예. 그래서 붕당이 견고해지는 거고요. 자,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조선시대 그 군역이라 해서 원래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원래 균역법을 하기 전에는 이 2필씩 걷었는데 이 막 여러 기관에서 막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군포 부담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야 너네 2필씩 내지 말고 한 필씩 내고 그 부담을 좀 덜어라 이러면서 민생 안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2필씩 걷어가는 거에서 한 필씩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걷던 세금에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결작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어염선세. 그러니까 뭐 어업이라든가 소금, 그다음에 선박에 내는 세금을 이 국가 재정화로 합니다. 국가 재정으로 돌립니다. 원래 이거는 왕실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개인 재산인데 그 왕의 개인 재산을 국가 재정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무, 군관, 포 이런 것도 걷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족분을 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가 이렇게 등장한대요. 자, 정조는 권력에서 소외됐던 남인과 소론 이런 사람들 등장합니다. 자, 그 나중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노론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 가운데서 정치적 소외를 받았던 남인, 소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고요. 규장각을 설치하죠. 규장각. 그래서 정조의 그런 핵심 연구기관이죠. 연구기관. 그래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이 규장각은 뭐 별걸 다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서울도 많이 등용하고 여기에 서울도 등용되고요. 초계 문신제라 해서 그 하급 관리들을 재교육시킵니다. 재교육시켜서 이제 높은 관직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친위 부대인 장영용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건설에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영조의 아버지였던 그 사도세자 묘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수원화성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정치를 또 개혁시키는 거죠. 자, 이후에 이러한 정치 운영으로 인해서 왕의 그런 위상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수원해서 화성을 가는 과정이 왕의 행차를 하거든요. 왕이 행차를 하면서 여기서 뭘 하냐? 그 그러니까 백성들 민생의 소리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듣는
현장으로도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격쟁이나 상언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백성들은 왕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왕이 맨날 궁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왕이 수원 화성에 자기 아버지 묘 보러 가끔씩 갑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도시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와갖고 꽹가리 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뭐 이런 것들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러한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에 반영된 탕평 정치의 소망, 탕평채라고 했죠. 뭐 이런 음식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탕평채가 이 당시에 뭐 영조가 직접 만들었다 라고도 이야기한대요. 아무쪼록 공평한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어우러져라, 어우러져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머지 자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입니다. 그 정조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오늘날의 신도시죠, 신도시. 이게 이제 수원 화성 8달문이고요. 그다음에 장안문입니다. 장안문. 여기는 화서문. 네,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문은. 그다음에 이거 화홍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네 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행궁, 화성 행궁이라고 있어요. 이 정조가 와서 머물렀던 궁궐이 있습니다. 자, 69페이지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고 되어 있죠. 자, 조선은 이 초기에 신무긴 조총을 앞세운 일본에 잇따라 패배했다. 임진왜란이죠. 자, 인조는 뭐가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했지만 45일 만에 항복하겠다. 병자호란입니다. 붕당 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영조는 뭘 실시하죠? 탕평책이죠.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 연표 문제인데요. 이런 연표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기억을 보면요. 그 세종, 여진을 몰아내고 어디를 개척하죠? 세종의 영토를 확장한다 했어요. 대마도 아닙니다. 사군, 육진이죠. 그리고 광해군은 중립외교 정책. 3번 다음 자리를 읽고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고 했죠. 자, 가해 미출친 적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변사가 아래기를 적신 강홍립. 선생님 강홍립 아까 잠깐 언급했어요. 명을 받고 싸움터로 나갔다면서 오직 적만 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먼저 통역을 보내어 미리 출병한 까닭을 통제하는 등 마치 당초에 싸울 뜻이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신하로서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나쁜 행실입니다. 적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여진, 후구입니다. 후구. 자, 가나를 근거로 조선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자,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해를 선유하는데 다음과 같다. 광해군은 배응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 성의를 베풀었다. 중립외교 정책을 했었죠. 광해군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광해군을 욕하는 거 보니까는 이 광해군의 정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서인 세력들이죠. 서인 세력들. 그래서 서인은 친명, 배금, 광해군과 북인은 중립, 외교, 인조와 서인이겠죠. 인조와 서인은 친명, 배금. 그래서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수신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여 끝내 정군이 오랑캐 투항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사회에 펼쳐지게 했다. 그러면 이에 폐해한다고 적당한데 살게 한다. 인조실록, 광해군 일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한데도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처음에는 중립 외교였지만 나중에 친명 배금 정책을 받겠다라고 쓰면 되고요. 조선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